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2단계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다. 이후에 상황을 봐서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3단계 격상 기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3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3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2주 평균에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더블링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 일주일에 2회 이상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의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문가 협의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사정이 지금 뭐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세 자릿수를 하고 최근에는 300명이 넘었지만 우리가 확진자 수가 300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항상 제가 10배 이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근에 경향을 보면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 전파력이 빨라진 거죠. 그중에 또 이렇게 고령자들이 수도권이라 훨씬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네. 2단계지만 2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식당이나 대중시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곳에서 감염이 지금 무작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일에 이번 주말에 걸쳐서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근데 주말엔 조금 확진자 수가 적을 수는 있어요. 검사 건수가 줄어들거든요. 예. 병원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 경향을 보고서 우리가 늦지 않게 최대한 늦지 않게 3단계 격상이 필요하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요. 네. 뉴질랜드 정도의 그런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는 완전히 다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고 5주가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던 사례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 경우처럼 3단계로 먼저 올린 다음에 강하게 한 다음에 좀 풀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카페에서 그냥 딜리버리, 그러니까 포장만 가지고 나오면 괜찮지만 예. 또 일부는 거기 앉아서 드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호흡만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 점을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은 지금 2단계 상태로는 참 막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심해지니까 이렇게 교수님과 저희 사이도 이렇게 가림막을 네. 쳤거든요. 이런 조치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좋습니다. 우선은 비말 감염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일 확산세가 더 된다면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 서울청사 별관입니다. 본관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별관은 지금 외교부가 쓰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외교부 직원이고요. 또 한 명은 또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인데요. 배우자로부터 두 분 다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세종청사 해수부에서도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 중요도가 높은 그런 집단인데도 코로나가 정말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다. 특히 두 분 다 이제 배우자 감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가족 감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딘가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왔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는 친밀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감염력이 높고 2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청사 별관 같은 경우는 국가 안전도가 최고 수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70여 명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화 담당 이분은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저녁에 주로 미화를 담당하셨고 마스크 착용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접촉자가 좀 적겠지만 이분은 이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낮의 생활 속에서 또 감염을 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지금 감염이 될 수 있구나, 네. 안전한 지대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갈릴리 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돼서 목회자도 그렇고 신도까지 21명이 감염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또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평구청 직원들 전체 하면 한 1,100명이라고 하는데 네네.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걱정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렇죠. 1,100명 이제 그분들 검사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또 N차 그렇죠. 감염도 예,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은 또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 또 분명히 접촉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분들의 또 가족들도 지금 감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교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감염이 되고 또 구청이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 확산되는 그냥 계속 고리를 타고서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게요. 김포의 양도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아버지가 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장로교회부터 부평구청 그리고 양조초등학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초등학생이 이제 가족 간 감염, 아버님으로부터 감염이 됐고 그 학생이 또 20일 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학교에 접촉한 이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지금 한 15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또 학생이 뭐 사실 학교를 갔지만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들른 곳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한 곳의 감염이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온 수도권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찾는 것이 지금 좀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이니까 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거겠죠. 39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거기서 국내 감염만 387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내 감염이 이렇게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고요. 네. 서울을 보면 서울이 138명, 경기 124명, 인천 32명. 그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명대는 3일 연속 300명대입니다. 지금 300명이죠, 400명이죠. 아, 실제적으로 그러네요. 예. 연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제가 주말이기 때문에 어제는 건수가 좀 적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나온 거는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확산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7월 말 8월 초부터 급격히 퍼진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더 늦지 않게 저는 단계를 3단계. 격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그 이유가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데 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제일 큰 게 그겁니까? 네, 그렇죠. 사회 경제적, 특히 경제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고위험 시설이 다 문을 닫은 상태인데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다 닫아야 될 형편이 되고 식당 네.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어제 그저께 보시면 확진자가 늘면서 그런 식당이라든지 거리가 굉장히 한산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차도 없더라고요. 예.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용 시설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럼 계속 가면서 감염자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면 경제 활동은 더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주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외에 이 지금 말한 격리 단계를 올려서 확실하게 2, 3주 우리가 그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네. 다시 경제를 점차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제한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요. 서울 138명, 경기 124명, 인천 32명, 광주, 대전, 강원이 15명씩 있고요. 전남 14명, 충남 10명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방도 두 자릿수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됐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검사를 아직은 적게 하기 때문에 증상 있는 사람 그리고 접촉한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네. 정도가 나오시는 거고요. 지역사회도 2단계로 했지만 3단계 준하는 2단계로 최대한 빨리 조금 그렇게 행정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수도권은 정말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예, 확진자 수의 중요성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될 거고 학교 등교에 대해서는 정부 교육부나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저는 9월 등교를 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광화문 집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빼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지금 100명이 또 감염이 됐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전국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전국으로 또 다시 내려갔고. 네. 얼마 정도 저희가 우려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그 교회와 관계없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수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 집회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원래 감염이 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감염이 된 분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검사를 수를 늘리게 되면 더 많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 단위로 지금 이제 정말 총력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요, 그 휴대전화, 그러니까 위치 그 시간대에 뭐 30분 이상 있는 사람들 네. 확인해봤더니 5만 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집회를 참가한 사람도 있겠고 그 근처에 있는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검사를 지금 검사를 권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8.15 집회 이후에 일주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시 검사하는 이 조치가 굉장히 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까? 근데 거기에 집회에 계셨거나 주변에 계셨던 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이제 권유를 하고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물론 증상 있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는 것은 본인이 이제 확진자라는 그 증거를 갖게 되면 주변의 전파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유의를 하겠죠. 예. 그러면 감염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데 이미 1주 정도가 지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처에 있었거나 그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난 아니겠지. 그런 생각은 예. 안 됩니다. 네. 난 지금 열도 별로 없고 아예 거기 근처에 있었지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안 됩니다. 지금 예로 그 입시체육학원에 네. 검사를 60명을 했더니 30%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증상이 없는데 그냥 그 전혀. 담당자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 예. 개학 전에 한번 해보자. 그게 예. 무슨 젊은 층은 특히나 증상이 없고 그런 경우 30%란 건 지역사회 감염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 기본은 30%를 갖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전파된 원인 중에 하나를 사랑제일교회로 지금 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그 교회 관련 확진자가 796명, 거의 800명이 다 돼갑니다. 네. 근데 그 중에 40%가 60대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는 젊은 층에는 감염을 많이 시켜도 증상이 없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만일에 약간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입원을 한 경우는 87%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네. 후유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후유증이 아니고요. 머리 내부터 심장, 콩팥, 폐까지 모두 후유증을 갖고 있고 그 후유증이 지금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을 갖고 있는 병인데 예. 특히 이렇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는 기저질환, 심장,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졸중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바이러스는 특히 그렇게 혈관이 있는 곳을 침범을 해서 네.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과 함께 급성으로 혈전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는 경우 2, 3일 증상이 없다가 이게 그냥 확 나빠지세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 바이러스 독감은 초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19는 2, 3일 증상이 없다 갑자기 나빠져 사망을 하시는 경우를 지금 방송에서 나오시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고령자가 많은 경우, 특히 60세 이상은 무조건 진단이 되면 입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입원 병상뿐 아니라 의료진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태여서 수도권이 최대한 지금 빨리 방역을 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 붕괴에 의해서 정말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방역 지침에 거의 대놓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보건소에서 진료 받아라. 보건소 정부 못 믿겠다. 거기서 양성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병원 가니까 음성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점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검사 자체는 거의 동일한 그 진단 시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그럴 일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 검사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치료받는 그런 방책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을 위해서도 또 국가,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산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산시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강화 조치로 교회는 대면 예배는 금지한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산 기독교청연합회가 굉장히 반발을 한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말한 방역 지침, 7대 방역 지침은 지키겠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철저히 7대 방역 지침을 지킨다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큰 대형 교회가 잘 지켜서 된 적이 있지만 개중에는 분명히 또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마스크가 덥다 보니까 코까지 내려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명도 안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많은 경우는 저는 한 2, 3주라도 그냥 영상 예배를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예. 꼭 정말 하신다면 7대 방역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뭐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교회 쪽에서 좀 책임을 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하지만 가능하면 지금은 좀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종교의 자유가 물론 있죠. 종교의 네. 자유가 있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도 있고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 방식인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그 반대로 나가는 상황이 과연 그 교인들에게도 좋은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는 거의 이제 생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좀 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스타벅스,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네. 마스크를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의 감염은 완전히 차이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타벅스에서 1층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염이 안 됐고요. 네.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셨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니까 N차 감염까지 50명이 넘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간 경우도 감염이 됐죠.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KF94 N95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96%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덴탈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50에서 한 67%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 야외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지만 네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덴탈 정도가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카페나 밀폐된 공간이나 그런 곳에서는 저는 KF80 정도를 지금은 좀 써주는 것이 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지금 잠깐 앞에 나갔다 왔더니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길에. 그러면 한 서너 명 정도 정말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그렇죠. 괜찮은 거죠? 바로 지나가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호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길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때는 예. 저는 마스크를 써주는 게 좋고요. 네네. 네, 마스크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밀착을 잘해서 예. 코까지. 그러니까 가장 자꾸 잊어버리는 게 코를 내리세요. 아, 예. 코에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말할 때, 기침할 때 양만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말할 때도 코에서 나옵니까 바이러스? 숨을 쉬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바이러스 양과 무증상량의 바이러스 양이 똑같다. 네. 네, 그 점만 인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통 여름이니까 그 전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너무 덥고 답답하니까 덴탈 마스크 아니라 그 KF94 네. 마스크를요. 지금은 더우니까 덴탈 마스크로 많이들 바꾸는데 그게 일회용이잖아요. 네. 덴탈 마스크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까? 덴탈 마스크도 비말 감염은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덴탈 마스크는 아주 작은 에어로졸 형태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양이 많다면 바이러스 양이 많다면 조금 막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감염이 가끔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밀폐된 공간에 뭐 1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KF80 정도 이상을 써주고 네. 노약자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임산부나 유아들은 사실 KF94가 굉장히 답답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 KF80 정도로도 우리가 가능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보면 우리가 거리가 2m 떨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쓴 경우하고 네. 우리가 마스크를 그냥 간단한 면 마스크 한 겹의 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5cm 앞에서 이제 감염자가 있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네. 마스크를 쓴 경우가 2m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1000배 가까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아. 그만큼 마스크의 어떤 종류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고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줬을 거예요. 네. 외국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준 건데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양쪽에 다 쓰면 1.5% 감염, 거의 네. 감염이 안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의 중요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말씀드린 덴탈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번 쓰고 보니까 깨끗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일 또 써도 되겠는데? 이래서 2, 3일 쓰시는 분도 주위에 계시거든요.
어때요? 이제 마스크가 일회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마스크도 비싸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만일 30분 정도 썼어요. 네. 1시간 정도 썼어요. 깨끗하죠. 좀 예. 버리기 아깝죠. 물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그 안에 있을 수는 네네. 있어요. 구강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 사용을 하고 뭐 1시간 30분 정도면 저는 한 2번, 3번은 가능할 것 같지만 네네.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일할 때 썼다면은 예, 새로 가는 것이 꼭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같이 의료진이시니까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 해서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죠.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중대 고비다,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의료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업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직종에 계신 분으로서. 네, 이제 아무래도 전 의사니까 네.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저도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조금 방송도 뵙기가 좀 어려울 수도 제한이 있겠군요. 걸 수 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의대는 일반 그런 과가 좀 다른 특성이 임상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초 교수와 실습, 예를 들어 해부학 실습과 같은 그런 걸 하게 되면 절대로 그게 한 번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죠. 즉 의료 인프라 준비 기간이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예. 우리가 일례로 폐교된 의대가 있었으면 서나무대, 그게 의료 인프라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 피해를 다른 이제 의대생들이 보고 있는데, 교수라든지 실험 시설과 같은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의대 정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의협의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의 1년, 2년을 거쳐 정말, 왜냐하면 의료는 100년 대계예요. 예.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K 방역을 한 것은 우리 의사들이 그만큼 어떤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서 의료 인프라가 형성된 다음에 심도 깊게 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기피과가 일어난 이유가 지방병원을 육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방에 어떤 국가에서 제정하는 병원을 육성해서 기피과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 하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시면 아마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형성이 될 거고, 그것을 바라는 게 우리 이렇게 학생들부터 모든 우리 의료인들이 바라는 걸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상황에서 교수님과 지금 얘기하는 중이라서 그 의대 증원의 찬반에 대해서는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그런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시니까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거 말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정부가 맞느냐 의료계가 맞느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좀 그거를 업무를 중단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좀 이 확산세가 좀 잦아든 다음에 정부와 타협을 하든가 업무를 중지하든가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이거를 철회를 해주시면 바로 중지를 합니다. 예. 중지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울고 싶은, 통곡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지. 의사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처리해 주시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아마 금방 처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또 정부가 그런 타협점이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백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또 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직접 백신을 복용할 수 있어서 그 코로나를 막을 시간은 언제쯤 오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3개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이고 네. 한 개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예. 저는 DNA 백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가 이미 지난달에 3상이 들어갔죠. 3만 네. 명 대상으로.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존슨앤존슨 미국 회사 6만 명, 전 네. 세계 최고 180개국에 6만 명을 대상으로 들어가니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많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면 인류 따라,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나 지역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철저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수 있고요. 예. 아마 겨울 10월, 11월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백스라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의 20%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등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란 해외 나라와 이미 백신 계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수입이 조만간 돼서 연말에는 2천만 명 정도는 아마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전국에는 70%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해요. 그 백신에 대해서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유럽 그 회사 쪽에서 백신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임상 시험을 아시아계에는 하지 못했다. 유럽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한테 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너네가 백신을 수입하더라도 너네 나라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백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게 인종에 따라서도 좀 효과가 차이가 있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거를 맞더라도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예. 어떤 분은 어떤 항생제 부작용이 안 생기세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백신도 아직은 이게 완전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겠죠. 백신은 효능보다도 안정성이 훨씬 중요한 게 예. 어떤 경우는 신경마비가 오거나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인 계통의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신 개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백신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치료제 개발도 같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국내는 항체 치료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셀트론 회사에서 항체 치료제의 특징은 우리가 몸에서 회복한 사람의 어떤 그런 혈청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증폭을 해서 많이 만들어 대량 생산을 하는데요. 예. 좋은 이유가 이건 치료제도 되고요. 만일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는 예방약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한 우리나라 한 지금 5개 정도 약물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약물들은 새로운 신약이 아니고 네. 기존에 개발된 약물들을 재창출하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는데 한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여건 그 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예. 지금 FDA 공인을 받은 약물은 렘데시비르라는 약 잘 네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항바이러스 RNA를 이제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이고 가장 최근의 연구를 보니까 이 약물을 쓰는 경우에는 한 거의 5일 전에는 10일을 썼는데 10일을 쓴 경우에는 쓰지 않은 약제와 효과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 5일 짧게 약물을 썼더니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67% 정도의 임상적인 증상 7개 사망부터 입원 항구, 퇴원 항구를 0에서 7점으로 나눴는데 네. 그 사이에 그 효과가 67%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이런 중증 환자한테 특히 산소 치료가 막 들어가기 직전의 환자한테 굉장히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가 많이 손상이 된 경우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장기가 문제가 왔을 때 항염증 작용을 하는 덱사메타존이란 스테로이드 제제가 네.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어서 예. 그 두 약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그 시간적으로만 보면요. 올해 안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초반에 코로나19로 많은 환자들이 사망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기존의 약제들에 대해서 효과를 몰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 약제들을 다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백신도 조만간 연말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물론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떤 기저질환자나 중증 의료인들은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완전히 종식하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네, 백신은 세 군데에서 개발하고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게
백신 개발할 때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네, 그 네. 단계 좀 한번 설명을 해 네, 주시죠. 우선은 이제 동물 실험을 전 임상 단계가 있고요. 네. 네. 1상은 우리가 그러니까 임상 전에 전 임상 그렇죠. 단계. 네. 동물 실험을 해서 괜찮겠다, 안전하다 하면 이제 1상은 이제 한 수십 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떤 안정성을 한번 보고요. 예. 그다음 2상에는 이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를 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보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가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얘가 3만 명, 6만 명이 임상 3상입니다. 네, 그 단계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정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이 돼서 예.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예. 보통은 백신 개발에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년 만에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최단 기간 백신을 개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 만에 개발하는 거는 그럼 모든 집중을 쏟아서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러시아에서 예. 개발한 그 백신이 저희 때도 소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이 원래 메르스를 위해서 만든 백신을 약간 변형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메르스가 나온 것을 기간을 보시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정도로 일반적인 백신 개발엔 그 시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각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백신은. 야, 10년 만에 만드는 걸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안전할까? 이거 맞아도 될까? 이런 걱정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 수많은 제약회사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3만 명, 6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실험,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상이 굉장히 많이 수만 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임상 시험을요. 네. 그럼 그 선별하는 게 3만 명인 대상이 뭐 연령과 성별과 뭐 기저질환 그런 등등을 다 따져서 이렇게 선별하는 건가요? 그래서 1상과 2상에서는 주로 건강한 18세에서 55세 정도의 건강한 분을 하죠. 왜냐하면 건강하면 백신 부작용도 적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3상에서는 어린 유아부터 우리가 고령자까지 다 백신을 연구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연구 대상자로 하기에는 임산부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임산부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이 된다라는 네.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변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A라는 백신을 지금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변이가 되면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초반에 우한에서의 바이러스보다 지금은 6배에서 10배 정도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뭐 일본이나 다른 기타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봐도 분명히 변이가 된 건 맞는데요. 예. 변이를 만드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를 할 때 돌기 단백질을 통해서 침투하는데요. 네. 그 돌기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을 시키면서 변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백신을 만들 때 그 돌기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만 타겟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요새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그래서요. 예. 칵테일 항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항체를 그러니까 돌기 단백질이 변이가 되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그 항체 치료제가 지금 네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항체 칵테일 같은 요법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그 돌기 단백질이 변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개발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완치한 분에 대해서 혈장을 공유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혈장 공유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제공을 해주셔서 아마 곧 임상에 투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장은 말 그대로 회복기 환자에서 받은 혈장이기 예. 때문에 지금 여러 연구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